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이준석 후보가 1위로 본경선에 진출한 가운데 당심 반영률이 높은 본선에서도 그 위력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전당대회를 사례로 이준석의 당선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조국이 자신이 쓴 책은 자서전이 아닌 회고록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을 펴내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호재로 여기며 비판의 화살을 퍼붓고 있습니다. 20, 30대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홍 의원은 젊은 층에게 반감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복당에 가로막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 원장을 대권 후보로 점찍어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둑 잡으랬더니 감시자를 잡아들인다라는 등의 수위 높은 비판 어구를 쏟아내면서 적극 방어막을 치고 나섰습니다.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경찰 편을 들어준다는 편파 방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시신을 옮기는 듯한 CCTV 영상에 대해선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의 선택적 CCTV 공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5월을 마감하는 말일인데요. 5월 한 달도 변함없이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를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채널이 요즘 구독자 증가 수도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조회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구독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더욱 소통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한 달도 변함없는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많은 이슈들이 생성이 됐고 또 생성 중에 있습니다. 그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전대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때문에 야당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흥행에는 안도하시면서도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즉 이준석이 돼도 걱정, 이준석이 안 돼도 걱정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과 관련해 당 운영을 과연 이준석이 잘 할 수 있겠느냐? 이준석 뒤에 유승민이 있다던데 유승민계가 다시 활개치는 것 아니냐? 당이 더욱 정체성을 잃고 좌클릭 일변도로 흐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이 안 된다면 도로 한국당이 됐다느니 보수정당 영남당의 한계라느니 2030 세대가 다시 돌아설 것이라느니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당이 또 한 번 술렁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컷오프가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 5명의 후보가 경쟁하게 됐죠. 예선전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이준석 후보가 당원들에게도 많은 표를 얻으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당내에는 이른바 이준석 돌풍이 미풍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강추천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본선으로 넘어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는 당심 50대 민심 50으로 진행된 예선과는 다르게 당심 70, 민심 30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이준석의 돌풍이 미풍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이번 예선전의 당원 조사의 경우 전국 당원 중 2,000명을 비율대로 추출해 조사했다. 통계적 착시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본선에서 이 비율대로 투표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내다봤습니다. 적극 투표층을 보유한 지역, 즉 영남권 당원들의 의사가 과소 표집된 만큼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관위의 선거인단 예측안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총 32만 8,889명입니다. 이는 대의원 8,372명, 책임당원 27만 6,698명, 일반당원 4만 3,8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영남권 선거인단이 16만 8,628명, 51.3%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9만 2,118명이고 부산, 울산, 경남이 7만 6,510명입니다. 다른 국민의힘 당직자는 당 핵심 지지층이랄 수 있는 이들, 영남 당원의 투표 성향은 일반 여론조사 응답자들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후보의 돌풍을 놓고 과거의 사례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의 경우 당시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1.5%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여유 있는 승리를 점쳤던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달랐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예상과 달리 초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당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선룰은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20%였습니다. 또한 2019년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승리했는데 2위를 기록한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과반인 50.2% 지지를 얻었음에도 패배했습니다. 황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55.3%의 지지를 얻어 22.9%를 획득한 오 후보를 크게 앞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규정은 현재와 같은 당심 70, 민심 30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이어가려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50%를 넘기는 압도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야 당심에서 열세를 보이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전례에 비춰봤을 때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 강점을 보이고 있는 30% 일반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의 돌풍에 맞서고 있는 이른바 중진들이 당선이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준석의 돌풍에 맞서 당선이 되려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30% 정도를 기록하는 후보만이 이준석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자유 기자가 이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예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4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51%, 당원조사에서 31%를 기록했는데요. 본선에서 이 후보의 여론조사 득표율이 예선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 김은혜 등 초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예선서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합은 최대 6%가량이었습니다. 6%를 다 가져갈 수 없으니 대부분을 흡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준석 후보의 예상 지지율은 50%대 중반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원의 경우 예선에서 31%를 기록했지만 본선에서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선 전에 당원 조사의 경우 전국 당원 중 2,000명을 비율대로 추출해 조사했는데요. 이는 통계적 착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선에서 이 비율대로 투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의 당심 득표율은 과거 후보가 기록한 22.9%보다는 높지만 예선에서 기록한 31%보다 낮은 27, 8%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이 후보는 본선에서 당심 27에서 8%, 여론조사 55% 정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에서 30% 정도를 기록할 후보만이 이 후보에게 맞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론조사 10%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승리하려면 당심에서 60%에서 70%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과거 황교안 후보처럼 50%를 넘는 당원 투표를 기록할 가능성이 작은 것은 이 후보의 선전은 물론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표를 나눠 가지는 구도가 짜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준석 후보에게는 약 30%의 당심의 지지가 나머지 후보에겐 여론조사 30%,
당심 40% 획득 여부가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특징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는 후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총선 때만 하더라도 사면론과 재평가론이 심심치 않게 나왔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전 국민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에서 자당이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후보가 어찌 그리도 없는지 내심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쉽지만 이 와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한 후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느 후보들인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정계 입문해 박근혜 퀴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준석 후보를 박근혜 퀴즈로 보는 이들은 거의 없는데, 이 후보는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고 이후 줄곧 유승민에 달라붙어 반박근혜 노선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후보도 줄곧 비박 정치인으로 분류됐습니다. 비슷한 이력을 가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중용된 반면 나경원 후보는 박 대통령과 뚜렷한 인연을 쌓지는 않았는데요.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친이계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근거지인 TK 출신인 주호영 후보도 2017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던 멤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 장관으로 일했던 그는 줄곧 친이계로 불려왔습니다. 홍문표 후보도 탄핵 정국 당시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전력이 있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5월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사면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며 수권정당을 만들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후 자연스럽게 자연인으로 모시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조경태 후보는 적극적인 박근혜 사면론자입니다. 조 후보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 즉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조 후보는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으로 2016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반발에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친박계로 분류되어 왔던 정치인이 이번 전당대회의 당대표 후보로 나서지 못함으로써 박 대통령 마케팅을 펼치는 후보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에 출사표를 던진 게 위안입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의 원외 인사 가운데 김재원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출마 선언을 한 도태우 변호사는 지금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목소리를 극으로 몰며 선거공학에 몰두해왔고 법치 파괴적 탄핵에 동조했으며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180석에 눌려 단계적 체제 변화로 끌려가고 있다며 정권 탈환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한때 탄핵 무효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춘천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강원 춘천 차이나타운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이날 우리공화당이 집회 슬로건으로 내건 강원 춘천 차이나타운 반대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연단에 올라와서 조원진 대표와 뜨겁게 포옹을 한 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집회 연설은 하지 않았는데요.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우리공화당이 주최하는 집회에 연사로 나선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2016년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반대하면서 함께 태극기를 들고 투쟁에 나선 대표적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정치권이 소란스럽습니다. 370쪽 분량의 회고록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소외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이 줄을 이루고 있고, 특히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다시 한번 여권 대선 주자 등 주요 인사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여기에 한때 좌파 진영에 몸담았던 인사들마저 어처구니 없다,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조국 회고록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듯 보여집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며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은 잇따라 조 전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가족이 수감되시고 스스로 유배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데도 정치적 경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한다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은 그 가족이 피로 쓴 책이라는 글 귀에 자식을 둔 아버지로 아내를 둔 남편으로 가슴이 아리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조국 사태가 꼽히는 가운데 일부 대선 주자들이 친조국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친문 주류의 당심에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돌아선 민심 수습을 위해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 당 지도부 행보와는 한참 어긋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지난 25일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쓴소리에 조국 오거돈 박원순 사태부터 시작해 우리 당의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까지 당이 찔끔찔끔 피해 호소인 같은 말로 논란을 빚기도 했고 명쾌하고 정확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주자들에 잇따른 조국 비호로 인해 또다시 조국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호재로 여기며 비판의 화살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저서에 여권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위로와 공감의 말씀을 내놓는다며 국민은 눈에 안 보이고 머리가 깨져도 조국을 외치는 강성 지지자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한때 좌파 진영에 몸담았던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흑서 지필진인 서민 교수는 보통 사람 같으면 쪽팔려서 때려치울 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음에도 조국은 여전히 정의의 화신인 척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책을 낸다며 조국에게 항복한다. 조국이 짱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비아냥 섞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국 흑서 공저자인 권경의 변호사 역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권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민주당은 나를 밟고 가라고 했다며 어디서 노무현 흉내 지리고 셀프 성역화를 하고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루프에서 물이 새는 SUV 차량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조국이 차도 만드네. 원래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도록 청와대가 설계돼 있어요. 정상입니다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진중권 전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여튼 이 친구의 멘탈은 연구 대상이라며 또 책을 써야 하나? 제목은 국민이 겪은 조국의 시간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골치 아프게 됐다며 후보가 되려면 조국기 부대에 아부해야 하고 그러면 당신과 민심의 괴리는 커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책임당원 및 일반 당원들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대구시 당사 앞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홍 의원의 복당 불가 이유인 젊은 층과 여성이 싫어한다, 거친 언행은 보수 혐오의 원인, 당원이 복당을 반대한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느 젊은 층이 싫어하고 누가 혐오를 한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홍준표 의원 본인 역시 조선일보가 자신을 올드보이로 지칭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20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이재명에 이어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대선 후보로 꼽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지난 25일 뉴스핌 의뢰로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만 18세에서 20대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선 주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30.9% 지지를 받아 선두를 달렸고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22.4% 지지율로 뒤를 쫓았는데요.
비록 다소 차이가 나긴 했지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2.4%를 얻으며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대선주자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 8.6%,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7.9% 순이었는데요. 중도를 표방하며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점쳐졌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0.4%에 머물렀고 극좌 진영의 선두주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한 0.7%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주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불법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원전 감사는 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해달라는 국회 여야 요청으로 시작이 됐고 경제성을 현저히 저평가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과정도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상세히 보도된 바 있죠. 검찰 수사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3명이 기소까지 된 마당에 갑작스레 원전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를 조작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한다니 어처구니 그지없습니다. 감사원은 직제상 대통령 소속 기구이지만 헌법에 따라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는 노골적인 감사원 압박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찍어내더니 이제는 감사원 감사도 권력의 구미에 맞추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적반하장의 극치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성역 없는 감사에 수갑을 채운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배 대변인은 수세에 몰린 여권이 근래 되치기에 나선 듯 하다라며 올곧은 메시지는 반박할 수 없으니 애꿎은 메신저를 공격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최현정을 야권의 대선 후보라고 강조했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도대체 월성 1호기가 뭐길래 정권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도둑 잡으랬더니 감시자를 잡아드리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등록임대 사업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등록임대 주택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한 바 있지요. 아파트를 사들여서 세를 놓아 돈을 버는 방식을 없애버리고자 한 것인데 이에 반발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개정 2달 후인 지난해 10월 2천여 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협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훌쩍 지난 지금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등록임대 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내달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제 헌법소원 전 국민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향후 매입임대 승교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성창엽 협회장은 지난해 10월 헌법소원 청구 후 지금도 여당은 헌법 원칙을 위배한 독단적 입법을 계략하고 있다며 등록임대 사업자, 주택임대인, 임차인 등의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해 여당에 대한 엄중한 규탄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군 장병들의 부실급식 사태가 끊임없이 벌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태의 시발점이 된 육군 51사단을 방문했었죠. 26일 당시 51사단에서는 야당 의원들 보라한 듯이 삼겹살이 수북한 식단이 제공되어서 개선이 됐구나 라는 인식을 받았었는데 그 푸짐한 식단은 한 달에 딱 한 번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특식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단 메뉴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해물된장찌개와 삼겹살, 상추쌈, 배추김치 등이었습니다. 이 특식은 한 끼에 약 8,000원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끼 평균인 2,930원의 3배 수준입니다.
논란을 잠재우고자 보여주기식으로 특식 날짜를 야당 의원들이 방문하는 날로 조정한 것일까요? 부대 측은 매달 한 번씩 특식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의원들 방문 당일과 겹쳤다고 주장합니다. 방문 부대 및 날짜 또한 시간 및 동선을 고려해 의원실과 사전 조율로 선정했다는 게 육군 측의 설명입니다.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방문한 의원들은 특식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특식 여부는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며 솔직히 우리도 너무 과하다 싶어 문제가 되겠다 싶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북한보다 못했던 급식이 갑자기 황제밥상 수준으로 확 뛰어서 나오다 보니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었던 거죠. 특식이 아닌 평소에 나오는 식단이어야 개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현장까지 가서 엉뚱한 식단만 점검한 셈이 됐습니다. 서울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 여권 관련자들의 범죄를 무마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문제가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으로 정점을 찍고 있는 듯합니다. 경찰이 국민을 보호해주기는커녕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말 요즘 자주들 하시죠. 제가 직접 겪어본 바로는 서초경찰서에 정의롭고 훌륭한 수사관들도 분명 있었는데 권력층의 노예의 길을 택한 몇몇 경찰들 때문에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양심을 팔아먹으면서 권력의 노예가 된 경찰들이 있다면 여기에 협조하는 언론도 있기 마련이죠. 지난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을 다뤘는데 경찰의 편파 수사를 북돋아주는 편파 방송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에서 가장 크게 의심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은 보도에서 의도적으로 빠뜨렸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 손정민 씨가 쓰러져 있고 당시 손정민 씨와 함께한 동석자 A씨는 발가락을 구부린 채 중심을 바로 잡고 앉아 손정민 씨 바로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오전 2시 18분에 이 사진을 찍은 목격자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손정민 씨가 한동안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가장 의심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상에서 이미 손정민 씨는 사망했다고 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동석자 A씨는 여러 CCTV에 포착됐지만 사망한 손정민 씨가 걸어다니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들은 손정민 씨가 쓰러진 시점이 1시 33분에서 2시 사이라고 추측하고 이때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경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손정민 씨가 이렇게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이죠. 경찰은 1시 33분경 손정민 씨와 동석자 A씨가 뛰어다니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그 이후의 CCTV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더욱 주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이후의 CCTV를 공개해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되려 경찰이 이 영상을 공개 안 한다는 핵심 주장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CCTV를 공개하면 간단한 일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누군가가 손정민 씨를 주사기로 찔렀다는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해 재연을 하면서 이러한 의심을 하는 시민들 주장을 폄훼하듯 방송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시신을 유기하는 듯한 영상을 시민들이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방송을 대체 왜 한 걸까? 경찰의 선택적 수사를 옹호해 주려고 방송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부분 중 한 부분인데요. 국민들이 이 사건을 포기하지 못하고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까지 연 이유는 경찰이 중요한 부분의 CCTV를 모두 비공개한 점과 경찰이 동석자 A씨의 알리바이를 위해 준비된 목격자들의 주장만 제시한 점, 그리고 바로 이 시신을 옮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SBS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면서 마치 유튜브로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만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송정미 씨가 새벽 2시 이후 제 발로 일어나서 걸었는지 경찰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CCTV는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현재까지 일부러 숨기고 있는 듯한데, 이러한 경찰의 행태에 SBS가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한 달간 평균 시청률이 4.8%에 그쳤다가 한강의대생 사망사건 방송은 11%로 평소의 2배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관심을 받는 사건이다 보니 시청률이 탐나서 방송을 한 거라면 내용이라도 좀 알차야 했을 텐데, 팥없는 팥빵같이 알맹이는 쏙 빼고 경찰을 돕는 듯한 방송을 한 건 비난받아 마땅한 듯합니다. JTBC 뉴스룸처럼 시청률이 1%대로 뚝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2년간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탄도 중량 제한이 풀린 것에 대해 일본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바람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한국의 바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사히는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작업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를 대신할 성과가 필요했고, 때마침 미국은 미사일 사거리 관련 지침을 폐지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이라고 불이했습니다. 아울러 아사히는 그간 미사일 지침 때문에 한국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950km 떨어진 베이징에 도달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보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다며, 미국은 미사일 지침 철폐로 한국이 억지력의 한쪽을 맞게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더글라스 권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괴뢰 정권의 공작금이 준비되었구나. 새만금 사업도 중국 놈들 달려들어선 안 된다. 이놈들은 돈 안 들이고 대한민국 장악하는 것이다. 국내 차이나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무산되자 중국이 이젠 새만금에 눈 돌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더글라스 권님 말씀처럼 중국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자신들의 손안에 집어넣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손태식님께서는 문재인, 대선 앞두고 미국 바이든 정부와 또 한반도 북핵 쇼 하나 지켜볼 것, 어떠한 쇼를 할까라며 문재인의 평화쇼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더글라스 권님과 손태식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